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8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가 조정을 받는 중이고 대내외 리스크도 많다며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9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등 정책 효과 약화로 소비 등 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며 수출은 일시적 요인, 단가 물량 회복 등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진해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정부와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요청에 대해 지원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지원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것이어서 오는 20일에서 21일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융 완화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일본 기각부가 발표한 일본 2분기 GDP 확정치는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치 0.0%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지난 2달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새벽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지난 7월에서 8월 미국 경제가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혹은 완만하게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노동시장이 고용 분야에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비차익을 통해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2070까지 보여줬었는데 현재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약세도 여전한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최고가를 이틀 연속 경신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공개된 미국의 베이지북에서 당장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하고 있지만 빠르게 시장의 관심은 또 유럽을 향해 쏠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2 통화정책회의 D-1일이기 때문인데요. 유럽 쪽에서 추가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또 담겨있는 오늘장이거든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순서를 마련을 했고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0.3%, 0.2% 정도 하락한 205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소폭 올라서 2064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했고요. 바로 장중 고점 2070포인트까지 찍으면서 2070선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통해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자세히 보자면 비차익 쪽에선 2,000억 원 정도 매물이 나오면서 합계가 1,9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 속에 지수는 하락 전환해서 오후장 들어서는 2050선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은 일단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0.2% 정도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057.3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장 강하게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 오늘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물을 7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27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현재 1% 이상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66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 지수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출발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670선 초반에서 소폭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고점이 오전에 찍었던 674포인트 정도였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강 토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바로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 660포인트까지 아슬아슬하게 가는 모습이었고 소폭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낙폭이 크게 줄어들지도 못하는 오늘장입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66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 또한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여전히 8월부터 이어지고 있죠. 기관의 매도 물량이 77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도 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오늘도 혼자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916억 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윤서 시황전략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베이지북이 미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당장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워낙 낮게 평가가 되고 있었지만 조금 더 낮아지는 안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그 베이지북은 사실 크게 금리 인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원래 이제 네. 담겨 있지가 않는 부분인 거고요. 그 미국의 각 이제 관할별로 경기에 대한 판단을 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종합해서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 참고 자료를 사용을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일단은 기존의 어떤 그 온건한 속도의 경기 반등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어떤 의견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임금 상승이나 인플레이션도 좀 제한적인 상황.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는 소폭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주택 경기 팽창 흐름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쪽에서는 음식업이나 헬스케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냥 이제 계속해서 기존의 의견들을 유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건 9월 달에 지금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이 가능성을 사실은 한 50% 정도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지나치게 좀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조금 이제 그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저희는 추석이 연휴라서 또 이거래일밖에 열리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까지 계속해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부터는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을 조금 이제 줄여놓으셔서 높아진 변동성에 대응을 좀 하셔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께서는 9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 정도 반반으로 열어놔야 한다라고 전망을 하시면서 그에 대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놓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유럽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22 쪽에서 또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는 사실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가 높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양적 완화 규모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채 매입 기간이죠. 지금 일단 22는 2017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월간 이제 8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목표 인플레이션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QE 기간을 2017년 3월에서 9월이라든지 2017년 12월이라든지 조금 이제 연장하는 그런 액션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조금 이제 높은 편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ECB의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과거와 같이 유로화를 강하게 약세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9월 ECB 통화정책 회의는 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좀 중립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FOMC 회의,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9월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다른 중앙은행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어떤 별다른 액션을 선제적으로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있은 그 후에,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금융시장 가격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9월 FOMC 회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진국이나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결정을 동결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9월 FOMC 이전까지 각국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중립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네, 우리나라도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대부분 시장의 전망은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내 금통위도 마찬가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라는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정책보다는 선진국 통화정책에 더 큰, 특히 환율이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9월 FOMC의 결과를 확인하고 4분기에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추경이랑 여타 재정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금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이번 9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최근에 또 가계부채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외적 여건이라든지 대내적 여건 모두 감안했을 때 9월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지금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열리게 될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도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짚어본다면 시장이 그전에 예상했던 대로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장 마무리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선물 옵션 만기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주요 그 롤오버가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기일 당일날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9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시장에는 좀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9월 21일 FOMC 회의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높은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두셨다가 9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뒤에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격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 다시 조금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미국의 9월 FOMC가 열리기 전까지 시장 변동성도 그에 따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9월 FOMC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를 지켜본 이후에 뚜렷한 방향을 정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모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양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큰 영향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구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코스피는 0.18% 정도 하락하면서 2058포인트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10% 정도로 낙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660선 중반 정도까지 내려선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660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었죠. 양시장의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약간은 조정이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저는 여전히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밖에 잘 안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올라온 지수기 때문에요. 삼성 계열사를 빼고 난다면은 한 1750포인트나 1800포인트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 삼성 계열사 때문에요.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차트 모양을 본다면은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늘니까는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어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서도 고점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다시 하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또 거래량이 또 실리니까는 또 하락으로 돌아섭니다. 이거는 차트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가 그래요. 코스피가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고점이 올라오니까는 거래량이 점점 많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많이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 모양만 본다면은 조정은 뭐 앞으로 한 달 내지 뭐 보름에서 조금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큰 그림만 봤을 때는 우상향인 것은 맞습니다.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조금은 불안하니까 이왕이면은 괜히 종목도 똑같습니다. 지금 장에 올라와 있는 거 자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걸 잡아야지 내려가더라도 조금 덜 내려가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바닥 종목들을 위주로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 세일즈에서 시황을 말씀드릴 때 660포인트를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오늘 꼬리 달고 분봉상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이렇게 종가까지 끌어올려만 준다면은 충분히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일장에 갭 하락이 떠서 양봉으로 나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봉으로 나와주면은 지금 자리는 쌍바닥 자리입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내려오는 게 내려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제대로 한번 다시 다지고 올라간다, 숨고르기 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까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장이 조금 밀려도 내 종목이 조금 밀린다면 오히려 많이 밀렸다. 지금 지난 차트와 비교해봤을 때 바닥 자리까지 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물린 종목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코스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힘없는 고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현금을 챙기시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이셨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쌍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앞서 연구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연구원님도 마찬가지다.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면요. 오전장이 조금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전장에 쭉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오후장에 끌어올린다든지 네. 주로 오전에 많이 흔들리지 만기일이라고 하고 오후장까지 꾸준히 흔들리진 잘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만기일들을 6월, 7월, 8월, 5월 계속 한번 살펴봤는데 장 초반에만 조금 흔들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추세의 흔들림을 주진 않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그날 당일에 흔들림을 줄 뿐이지 내일장 그리고 모레장 다음 주장 그리고 추석 끝난 이후장까지 계속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만 본다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장 출렁거림 오히려
빠졌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탈출의 기회장이 됐었을 것이고요.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원래 추세대로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제가 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추세라는 것은 코스피는 단기간 조정이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오히려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장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무난한 9월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7과 관련해서 이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간밤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정도가 됐었죠. 2, 3시 정도요.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를 공개를 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이 결정됐고 또 LG에서는 V20를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인 이 애플이 어떠한 신제품을 내놓게 될까 시장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공개를 했는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지금 실제로 아이폰 6 플러스라는 핸드폰을 쓰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폰 7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6 플러스를 중고로 팔아버리고 이걸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이폰은 제가 생각하기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를 떠나가지고 펜들이 있습니다. 고정 펜이라고 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펜이 이렇게 막 있냐라고만 본다면은 갤럭시 펜은 조금 두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일명으로 그냥 좀 좋게 생각을 한다면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꾸준한 매출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출렁거리고 네. 빠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아니더라도 카메라, 저는 디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DSLR 사진 찍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아이폰 7에 이번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하죠. 이 뒤에 후면부를 보면 항상 카메라 하나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조금 더 밝게 찍을 수 있는 렌즈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무선 이어폰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어폰 잭을 꽂고 썼는데 그것을 무선 이어폰으로 바꿨다. 저는 혁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욕구가 큰데 한국이 1차 판매 국가에서 제외가 됐다는 게 참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만큼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 유저라면은 충분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고요. 갤럭시 노트 7이 리콜을 당했지만은 저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먹거리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이제 갤럭시 노트 2, 노트 3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쓴다고 해서 저처럼 나왔다고 해서 빨리빨리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더라도 빨리빨리 바꾸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는 굉장히 한정적인 시장에서 스마트폰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에 크게 흔들림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빨리 달리다 보면 앞에 벌레가 맞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더러워지진 하지만 차가 안 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잔바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게 흔들림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드릴 수가 있네요. 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주가에 큰 흔들림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폰 7이 이렇게 새롭게 공개가 되면서 당연히 눈이 쏠리는 부분은 관련 수혜 부품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듀얼 카메라 말씀해 주셨는데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게 LG 이노텍이고요. 또 관련 수혜주로 슈프겐코리아, 서울반도체, 삼성, 전기, SDI까지 여러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열어보니까 아이폰 7은 공개됐지만 수혜주들의 움직임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시큰둥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큰 방향에 있어서 아이폰 7 공개 그게 크게 움직임을 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한국은 1차 판매 국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요. 크게 주가의 흐름을 방해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빠진 거는 사실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지 아이폰 7이 빠져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 LG 이노텍이라든지 관련 업종들 있죠. 관련 업종에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 7 나왔는데 왜 내 종목 빠져?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업종 전체를 한번 본다면요. 코스피가
총 거의 800 종목 중에서 220 종목 빼고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594 종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종목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빠지는 장이고요. 코스닥도 거의 1100여 종목 중에서 200 종목이 올라가고 900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10개 중에 9개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네 종목이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종목이 올라간 게 신기한 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시장에 장을 보러 왔는데 썩은 것들만 팔고 있는데 거기서 진주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고요. 썩은 거를 팔고 있을 때는 차라리 시장을 안 보는 게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장이에요. 그만큼 큰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방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주가의 흐름은 역시나 아이폰 7 판매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가 진짜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7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 팔고 나니까는 갤럭시 노트 7처럼 터지는 일도 없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방향성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의 흐름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는데 LG 이노텍을 지금 잠깐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굉장히 차트 모양이 좋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차트 모양이 있어서는 지금 바닥 부분을 잘 다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코스피가 고점에서 놀고 있을 때 위에 있는 종목 사지 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만 원 이하에서 차근차근 분할 매수적으로 조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스피가 제자리 잡아갈 때죠. 삼성전자가 빠질 때 이런 종목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지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차트상의 모습은 상향 모습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것 같다. 약 한 내년까지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수가 고점일 때는 이런 바닥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LG 이노텍은 오히려 8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부품주를 한번 찾아보니까 삼성 SDI도 폴리머 전지 또 관련해서 수혜 품목으로 다뤄지거든요. 삼성 SDI 갤럭시 노트 7의 폭발과 관련해서 또 악재로 하락세가 나왔을 때 10만 5천 원대에서는 매수해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정도 부분에선 지지력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대가 오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노트 7이 이제 배터리 폭발이 일어나면서 배터리 삼성 SDI 거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배터리가 터지기 시작한 때는 8월 중순 후반부 때부터 이제 배터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슈화가 되었을 때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요, 내려갔는데, 제가 개인 방송을 할 때 최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요, 안 좋은 종목이면은 이미 망할 종목이면은 하한가를 갑니다. 특히나, 정말로 안 되는 종목들은 점한가를 가게 돼요. 그런데, 하락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분명히 이슈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망한 것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질 않잖아요. 급락으로 하한가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너도 나도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5천 원짜리 때 나왔던 이슈를 보면요. 너도 나도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9월 2일 이슈를 한번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2일 때 나왔던 게 배터리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을 한다. 그리고 SDI가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이슈들이 한 10개 걸러서 10개 계속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겁이 나죠. 근데 파는데 양봉이 떴어요. 네, 많이 팔아냈는데 개인 투자자들 분명히 무서웠을 거예요. 난 알고 무서워. 이거 이제 망하는갑다. 팔았는데 양봉이 떴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을까요? 세력이 들어왔을까요? 그것만 딱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차트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모두 겁을 먹고 파는 자리죠. 근데 그 파는 걸 살 수 있는 건 세력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10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조금 하락세가 멈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으로는 10만 2천 원대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추세상으로는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모양도 LG 이노텍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하락하고 난 다음에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횡보 끝나고 나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기관과 외국인이 9월 6일에도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망할 기업을 왜 살까요? 지금
수급이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의견 그대로 유지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멘토님 그동안의 이렇게 전략을 들어보면 악재를 맞아서 떨어지는 종목들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IT 이렇게 쭉 살펴본 김에 한번 호재가 있었던 삼성전자,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세탁기 반덤핑 관세 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북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슈였잖아요. 그 드디어 이제 마지막 종결이 됐네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네. 세탁기 북미에 판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얼만큼 반덤핑 관세 판정에서 승소를 했죠. 최종 그렇죠. 승소요. 승소를 이제 돼가지고 어떤 주가의 흐름의 방향이 조금 나타날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네. 삼성전자는 내려갈 자리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200만 원 간다, 180만 원 간다, 250만 원도 간다, 220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슈 그 하나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가지 종목만 보고 본다면 저는 LG전자가 오히려 투자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쌉니다. 비싸요. 왜냐하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수박을 먹고 싶다.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리는데 수박을 먹고 싶은데 한 통에 3,000원 했는데 어느 날 일주일, 2주일 뒤에 보니까 한 통에 10,000원 한다. 우리는 그걸 안 먹고 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비싸도 사겠다라는 건데요. 비싸도 사면은 싸질 때 아프기만 아프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는 항상 고점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그런 이슈와 함께 같이 조금 움직여보고 수혜를 조금 받아볼 수 있는 건 LG전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LG전자는 5만 원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5만 원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리고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저 자리가 바닥 라인이다. 그러면 5만 원 이하, 5만 1,000원대 이하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금 담아도 좋지 않을까. 4만 원이 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 대기업들, 우량주들은 쌀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 쪽으로 그런 이슈들을 함께 같이 본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접근을 할 때는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부합하게 LG전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미국에서 반덤핑 과세 판정에 따른 승리 소식, 호재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LG전자 5만 원 이하에서 4만 원대 온다면 더 좋은 가격 되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가격대 잘 체크를 하셨다가 매수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철강 업종 살펴볼까요? 어제까지 계속해서 강세 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의 분위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죠.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초반에 거의 한 5월 달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이미 여기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저 수익 한 몇 번은 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여기 LG전자구나. 네, 포스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를 본다면은 5월 달부터 제가 아침 방송에서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때 중국 반덤핑이 뭐니 하면서 또 중국 철강 가격이 너무 싸다 해서 경쟁사로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날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슈를 보고 콧방귀를 조금 꼈습니다. 조금 콧방귀 끼면서 올라갈 거다. 이거는 저렇게 이슈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등하려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포스코 많이 올라오고 있죠. 철강업종 대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 많이 올라오면서 잠시 쉬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전고점 부근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만으로 본다면 어제까지도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접근하기보다는 들고 있던 분들은 걱정을 하지 말자. 만약 처음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다시 20만원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는 비중이 조금 크신 분들 있죠. 30% 이상, 20% 이상인 분들이 조금 팔아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만 본다면은 저는 철강업종과 제철업종은 조금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철강 가격이 많이 싸지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살 깎아 먹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적당히 하다가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 악재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포스코 그리고 현대 제철 지금 굉장히 올라올 때 다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전략이다. 그리고 다시 쌀 때 들어가면 되니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물량 비중을 조금만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철강주 강세 속에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멘토님께서는 지난 5월부터 추천을 하셨습니다.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얻고 계실 텐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현금을 조금 챙겨봤다가 조금 싼 가격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포착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운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흐름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동반 하락세가 또 나오고 있네요. 한진해운도, 흥하해운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세가 나왔었는데 흥하해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상선 그리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유수홀딩스까지 한꺼번에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흥하해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증시큐 여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징적으로 계속 해운업종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저는 흥하해운 요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던 종목인 만큼요. 제가 해운, 선박 그쪽은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 업종이 생긴다. 그 중에서 한진해운은 조금 빚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저는 흥하해운 쪽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한진해운이 이제 법정 관리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정지가 됐었죠. 정지가 되고 정지가 풀리자마자 갭으로 하락을 시작해서 저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습니다. 그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네. 개인이 저 자리에서 겁없이 사진 않아요. 하지만 저 자리에 저렇게 엄청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지가 끝난 후에 갭으로 떨어졌는데 양봉이 서는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요. 조금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매물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엔 하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그러한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치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푹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진해운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흥하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하해운도 지금은 상당히 1,400원짜리가 2,400원, 600원까지 100% 가까운 수익률을 단기간에 준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은 오히려 팔아내는 물량이 훨씬 많은 구간이죠. 그리고 고점 놀이를 조금 하다가 결국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흥하해운의 수혜를 받는다. 당장은 아닙니다.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요.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 수혜감 받을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1,400원대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횡보했던 구간인 1,500원에서 1,200원 사이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회장인 최은영 회장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같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코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한진해운과 흥하해운의 좀 흥행이 좀 끝나고 나면은
유소홀딩스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유소홀딩스는 오히려 지금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빠진다면은 6,000원까지 빠질 거를 한번 예상해보고 분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흥하해요는 이런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추천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따라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거두셨을 텐데요. 지금은 빠져나올 자리다라는 말씀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유소홀딩스는 오히려 6,000원 정도까지 저점을 찍게 된다면 반대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 괜찮겠습니다. 이번엔 통신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기준으로는 소폭이지만 한 0.7% 정도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통신주들인데요. 실적도 양호한 데다가 또 배당주의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SK텔레콤이라든지 LG텔레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만 봤을 때 내수 민감주들은, 이런 장에도 많이 움직일 수가 있구나. 하지만, 차트만 본다면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요.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살짝 움직이면서 천천히 추세를 만들어가는 아주 여유가 많은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업종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아이고, 이런 종목들이 좋은갑다 하고 들어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사실 통신업종 조금은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쌀 때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싼 가격은 여기 28,000원대죠. 28,000원대가 되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되겠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면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서 좀 보는 게 좋고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느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과는 조금 반대로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 해서 눈을 많이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통신업종들이 요즘에 지금 실적도 좋고 그리고 IoT와 결합을 해서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은 불가피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조금 전환은 되겠지만 그래도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통신주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전략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치 관련주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꾸준하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드리는데 오늘 좀 급락세가 나와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보성파워텍이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상승도 했었다가 변동성이 크게 오늘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관련주,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의 제약도 어제 급등세가 나왔다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거나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정치 테마 주들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치 테마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기승을 부려요. 왜냐하면 포켓몬 고 테마가 있고,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테마가 있고, 전기차 테마, 각종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테마군들이 움직일 때는 시장에 있는 돈은 약간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테마들의 수급이 많이 몰린다. 이러면 정치 테마들이 올라가려고 해도 돈이 많이 안 붙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딱히 이렇다 할 테마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세를 이뤄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딱 본다면요. 이렇다 할 테마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장이 지금 최근 일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움직였던 게 문재인 테마와 반기문 테마들, 그리고 안철수 테마,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이재명 테마, 안희정 테마, 굉장히 정치 테마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성파워텍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테마들의 수급이 안 붙어 있을 때 지금 이 테마가 올라온다면 당연히 많은 시장에 있던 돈들이 정치 테마로 몰리게 됩니다. 자, 정치 테마로 몰려있는데 시장은 재미가 없고 이 종목들은 잘 올라가니까 투자하고 싶게 되죠. 그리고 오늘같이 코스닥이 1.7%, 1.5% 이렇게 빠지는 장에는 더더욱 눈이 갑니다. 왜냐? 얘만 빨간불 켜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팔기회인 거죠. 지금이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테마들 때문에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있다가 정치 테마들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들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게 되겠죠. 그런데 주식은 언제나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지 누군가가 수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이 곧 세력의 수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수익 실현의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 테마 접근하셨던 분들은 오늘 보송 파워텍 아무래도 하루 만에 한가 부분까지 맞아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재밌는 종목은 반기문 테마 중에 굉장히 조금 성문전자요? 아니요. 광림이라는 종목입니다. 광림을 보면 21%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종목은 오전장에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빠졌어요. 하루 만에 거의 이것도 한가 부분까지 23%나 빠졌는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가 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도대체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요. 정치 테마는 난다긴다는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테마에는요, 단타 세력부터 해서요, 주식 동호회라고도 부르는 그런 세력도 들어와 있고요. 주식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싹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스캘핑을 거의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루에 회전율이 거의 1000% 이상, 될 때가 많아요. 1000만 원으로 1억치를 샀다 팔았다 오늘 하루 만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매매 기법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 여러분들은 아무런 기술도 정보도 그리고 아무런 대응 방법도 없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여기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기다렸다는 것은요. 최용만 씨나 효도르 씨 그리고 굉장히 잘 싸우는 격투가 내노라는 격투가들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도 싸워볼래 하고 들어간 겁니다. 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지 접근할 수 있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해라. 지금 장은 정치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는 판이다라고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기생충 같은 그런 테마주기 때문에요. 시장 안 좋을 때 눈 돌아가는데 그걸 조금만 참아보신다면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일부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섣부르게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많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력들과 싸우려거든 아예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은 관심권 밖에 두자라는 말씀 마음속에 새겨보시고요. 네, 이번에는 세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 원샷법 1호로 선정된 세 가지 기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한화케미칼, 유니드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예상이 됐었던 동해양물산을 기업 활용 재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이 원샷법의 1호 기업으로 첫 승인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들이 승인을 신청한 지 3주 만에 결정이었죠. 관련해서 동해양물산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또 하락세가 나오는 것 이해가 되겠지만 유니드와 한화케미칼 장중에 조금 오르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요, 원샷법으로 재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되긴 했는데, 종목 자체만을 본다면은, 네. 지금 거래량이 오늘 하루 9,600주밖에 안 터졌어요. 네. 네, 9,600주.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터졌는데도 9,600주밖에 터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매수 매도가 9,600건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100만 주, 2천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에 비하면 굉장히 활력이 없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은 대기업, 우량주죠. 10주짜리 기업들보다 더 늦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샷법이 돼가지고 첫 번째 1호 기업으로 지정된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만 봤을 때 이 유니드라는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원샷법 수혜주로 생각을 한다면 한화케미칼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자리죠. 한화케미칼도 조금 길게 본다면 2011년에 57,000원을 찍고요. 그리고 작년 초반에 거의 1,800원대
18,0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가까지만 본다면 아직까지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가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게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조금 더 짧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수익이 좀 더 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종목도 거래량이 하루에 거의 80만 주, 100만 주 이렇게는 터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빠져줬는데 추세상으로만 본다면은 추세 하단부기 때문에 여기 지금 24,000원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없다면 추세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봉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보다는 관심 종목 단계로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떠준다면은 추세 맞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양봉 떴을 때 매수 한번 가담해보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샷법 이제 1호 기업인데 원샷법 1호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2호, 3호, 4호, 5호들이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이 기업들이 내는 성과에 따라서 원샷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금 본보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2호, 3호, 4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케미칼 매수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반등 올라올 때 조금 담아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원샷법에 관심이 있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1호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행보를 조금 살펴보시고 2호 기업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1호 기업들 관심권에 두셨다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신 이후에 2호 그리고 3호 기업들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한번 코미팜 살펴볼까요? 시총 4위로 훌쩍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나 봤더니 호주에서 항암 진통제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부터 한 7% 정도 오르더라고요. 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움직임을 보였어요. 거의 점상한가와 마찬가지인 수준이죠. 시가가 27% 올라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암 진통제를 판매 허가 소식 때문에 올라왔어요. 항암 진통제, 호주 시장 내에서 박스 코미녹스라는 약을 판매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제약업종들이 뭔가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잘 팔리냐만 놓고 본다면은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제약업종들이요. 생각보다 판매가 쉽지가 않아요. 제약업이라는 게요. 그래서 제약업종들이 판매가 시작이 됐다, 어쩐다, 저쩐다는 굉장히 이슈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거래량이 130만 주인데 48만 주나 걸려 있습니다. 이러면은 상한가의 강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센 상한가입니다. 굉장히 센 상한가에 속하는데 세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의 점 상한가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냐라고만 본다면은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일 슈팅은 한번 나오겠다. 그리고 내일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거든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코미팜 나은 전략이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디언 대리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종가 공략주로 안내드릴 종목은 테스입니다. 동사는 2002년 9월에 설립되었고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를 했고, 그 외에 디스플레이, LED, 태양정지 장비 제조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반도체 장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LPCVD와 성능이 개선된 PECVD 장비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에서 장비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미세 공정 전환 노력이 지속되면서
식각 장비의 수주 또한 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좀 반도체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러면 낸드 투자가 왜 빅사이클이냐, 이 점을 먼저 좀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낸드 투자가 빅사이클인 이유는 낸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2D 낸드 공정 전환 효과가 미미하고 대규모 3D 낸드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3D 낸드를 양성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캐파 증설 쏠림 현상이 현재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3D 낸드 원가로 2D 낸드를 역전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마켓쉐어 확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D 낸드를 3D 낸드로 전환하는 투자로부터 시장 장악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발업체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3D 낸드 캐파를 증설 진행을 할 것인데요. 생산 가능한 원가를 확보한 업체들로부터 기존 2D 낸드 공정을 3D 낸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가 지금 주요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군데 모두 지금 낸드 시장에서 투자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낸드 캐파의 확대, 그 2D 낸드의 3D 낸드 전환 투자에 모두 수혜를 받는 업체가 테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은 3D 낸드 장비에서 동사의 입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3D 낸드가 기존의 48단에서 64단으로 적층 기술이 심화될수록 패터닝할 부분의 하드 마스크 두께가 더 중요한데요. 하드 마스크가 두꺼워지면서도 생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동사가 생산하는 ACL 증착 장비의 성능이 좋아지거나 장비 대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8단에서 64단으로 고단화될 경우 ACL 두께도 30%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 수요도 30%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그 매출액은 90%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서 나오지만 OLED 장비 쪽도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국 OLED 장비 계약업체 외에 현재 3개 정도와 회사가 좀 영업 활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 매출이 꾸준하고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과 OLED 쪽이 합산이 된다면 올해는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고 실적 또한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는 OLED 제조 공정 중 봉지 공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봉지는 OLED 유기물질과 외부의 접촉을 막아주는 기술로 제품의 수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의 장비는 OLED 방막 인캡 장비로 불리는데 자체 발광하는 OLED 소재를 보호하기 위해 얇은 방막을 여러 층 쌓아서 OLED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외부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동사에 좀 많이 궁금증 그리고 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뛰어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급 체결이라든지 스코어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5%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와 같이 60일선에서는 계속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60일선에서 단단한 좀 지지가 있지 않을까. 과거 1분기, 2분기 때보다는 실적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러한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를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대리님께서는 테스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 오늘자 한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또 반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잡아보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 고점 부근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잡아본 이후에 그때 구간의 돌파 가능성을 잘 보시고 이후에 추가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는 22,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디언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는데요. 현재 코스피의 예상 체결지수는 0.1% 정도 오른 206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출발은 소폭 올라서 출발을 했었죠. 2064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통해서 매물이 조금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중 저점이 2053포인트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 오전장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그래도 장 마감을 앞두고 머리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09% 정도 상승한 2063포인트에서 현재 동시호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4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하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673억 원 정도 그 안을 들여다보자면 금융투자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 물량 유입시키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장 조심스러운 행보입니다. 13억 원 정도입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이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현재 0.8% 정도 하락한 66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까요? 소폭 올라 출발했지만 여전히 약세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에서 장중에 66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 0.6% 정도 하락한 668포인트에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이 여전히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800억 원 가깝게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181억 원 정도 매수, 개인의 매수 물량은 좀 전에 살펴드렸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6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종목들 짧게 짚어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1.4% 정도 하락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코미판이겠죠. 껑충 뛰어 올랐는데 30% 가깝게 가격 제한폭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9월 8일 목요일에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마감 지수를 보니까요. 앞서 멘토님이 문현진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전장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빨간불을 다시 보여주는 코스피입니다. 0.04% 정도 오르면서 2060선 초반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0.6% 정도 하락하면서 668포인트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의 마감 분위기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코스피 종목들도 좋아하지만 코스닥 종목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거든요.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은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66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죠. 오늘 660포인트만 지지를 해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일장 양봉이 선다. 그리고 개파락으로 떠서 양봉이 서면 더 좋겠죠. 저는 개파락 양봉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내일 갭으로 떨어져서 665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양봉이 뜬다면은 추석 전에 굉장히 추석 용돈을 조금 챙길 수 있는 구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코스닥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만을 한번 본다면은 코스피도 206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결국 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갔지만 저는 코스피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장을 코스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장 자체가 지금 살짝 불안한 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2040포인트나 2030포인트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런 장에서는 코스피 종목들은 조금 바닥줄을 찾는 게 좋고요. 코스닥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불리하게 싸우지 않는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본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마지막에는 1.1% 오르면서 끝이 났어요.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꼬리를 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카드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력도 조금 오르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1%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네요.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1위부터 5위까지만 한번 본다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5%가 내려갔습니다. 셀트리온이 저는 좋아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코스닥 종목을 좋아하지만은 셀트리온은 아주 고평가를 받아 있는 자리고요. 지금은 조정을 조금 한번 크게 받아야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두 발을 나가기 위해서 한 번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후퇴를 하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면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는 게 더 자리상으로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들은 코미판 같은 경우에 너무 상한가 같다고 배 아파하실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에 또 따라 붙는 거, 추격 매수하는 거는 자제를 조금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내일장에서도 충분히 요즘에 상한가 이후에 또 상한가 가는 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상한가 이후에 바로 갭으로 떴다가 음봉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을 받거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CJENM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2%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CJENM인 것 같아요.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엔터주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는 사드 문제 때문에 엔터주 다 떨어졌을 때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그널 엔터테인먼트도 2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 종목들은 대부분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타자는 누구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겠죠. YG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사드 문제 지금 점점 해결이 되어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드 하면 아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또 잊혀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에 눈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잊혀지면은 다시 다 올라온다. 그래서 CJENM이 조금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도 수혜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엔터주들을 관심 있게 보면은 한 번씩은 슈팅을 한 번씩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장 마감 살펴주시면서 플러스를 달고 마감된 코스피보다는 밑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된 코스닥의 흐름에 더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코스닥이 내일장 665포인트 정도 출발을 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추석 오기 전까지 쏠쏠하게 추석 선물 챙겨줄 수도 있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도 한번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또 엔터주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권에 두시길 바랍니다. 양시장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과 함께 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호 멘토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16개월 만에 최저치 1,09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데요.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1,092원에서 0.2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갭을 메우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 1,090원 초반에서는 그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경계물도 있고요. 그리고 레벨이 부담되는 것들도 있어서 하락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일, 어제 오늘을 제한 최근 3일 동안은 6,100억 정도의 이제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장 막판에 오늘 외국인들 주식을 사게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주식을 사는 걸 감안하게 된다면 환율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다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권 시장이나 레포트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12월 FOMC 회의 전까지 약달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금리 인상 우려에서 벗어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원화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의 추가적인 강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9월달 금리 인상이 힘든 상황에서는 12월 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미국과 신흥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10월 달에 이제 이탈리아 개헌 선거부터 해서 유럽존에 관련된
그 선거 붐이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선거에 관련된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강달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달러가 12월 달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이제 그 스탠스를 가져간 상태에서 그 위험한 지금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서 아마 9월 달, 10월 달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투자는 꾸준히 매수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그 10월 이후부터는 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그 투자 전략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달러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그 연방 준비 은행들이죠. 그 지역 은행들의 총재들이 꾸준히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090원 상태에서는 계속 이하로 떨어진다면 꾸준히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아시아 시장을 잠깐 보겠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오늘은 그 홍콩 항생 지수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서 23,841포인트, 0.42% 정도 올랐는데요. 최근에 오르고 나서 최근 4일 동안 오르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홍콩 항생 지수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보감회의에서 생명보험 관련 새로운 규정이 시장에 나오면서 호재를 작용해서 보험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 투자형 보험 상품의 이율 상한선을 3%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보험주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 IT, 하드웨어 그쪽 업종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고점이었던 그 23,000포인트를 넘은 상태니까 지금 보면 25,000포인트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과 함께 또 아시아 증시 전망까지 함께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자정, 그러니까 오늘 자정 미국 에너지청의 원유 재고 발표 전까지는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망하셨던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함께 따라서 전략을 세우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거두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지금 매수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추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유 재고가 지금까지 25만 배럴 그리고 그 전에는 27만 배럴 정도가 흔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추세가 이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원유 재고 많이 늘어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처음 상승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에서 이제 보합권이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보면은 자정에 원유 재고 나오는 시점까지는 지금 투자를 제가 볼 때는 유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인 상태에서 전문가들 예상치처럼 부합하거나 아니면 원유 재고가 줄었다고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추세가 더 강한 흔히 말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추석이 다음 주 추석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흔히 말하는 선물 만기일이 유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 포지션은 약간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매수 포지션도 약간은 지금은 이게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50달러 가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은 정리를 하시고 자정에 발표되는 원유 유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9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696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적으로 좀 2.7불을 깼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에서 본다면 더 떨어질 거리는 있습니다. 2.6불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천연가스 같은 경우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090원일 때는 이하일 때는 꾸준히 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9월, 10월 달까지는 투자 적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자정에 발표되는 그 원유 재고를 보시고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전히 달러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까지는 매입하는 시간이다라는 의견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유가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자정에 또 발표를 하게 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한 일단 전략은 조금 보류하셨다가 일단 재고량 발표 이후에 매도 포지션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 잡아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천연가스는 매도 포지션입니다만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좀 안전하겠다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9일, 내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분리ang 보라칠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라오스 정상회담에서는 교역과 투자, 에너지, 개발 협력 등 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독일은 현지 시각으로 9일에 7월 무역 수지를 발표하게 되고요. 중국은 내일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네, 또한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까지 안고 가야 할 내일장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내일의 주요 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문현진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좀 챙겨볼 만한 의미가 있겠다.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면서 내일장 전략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내일장 전략만을 생각하면요,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종목은 크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정은 이제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만 본다면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양봉의 흐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면은 충분히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꼬리 단 것만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요, 개파락 양봉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역시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횡보를 좀 더 오래 해준다면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장이다. 그래서 제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바닥 종목들을 먼저 보자. 바닥 종목들을 접근을 해서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한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 그것은 방금 방송에서 계속 진행을 했다시피 코스피 지수 중에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 그런 차트 모양을 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테마주죠. 테마주에서 단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급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테마로 부각이 되었던 에이텍이라는 테마도 종목도 괜찮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급을 많이 붙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한다 해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급 자체가 다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7,500원 선부터 분할적으로 조금 들어가 놓는다면 슈팅 크게 한번 먹고 단기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들 관련해서 단기적인 테마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쏠쏠하게 수익 한번 10%, 5%씩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바닥 종목으로 가자. 그리고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일정을 본다면은 에너지 관련 엑스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요일은 세계 에너지 엑스포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역시 태양광 그리고 자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태양광 종목들 많이 있죠. 뭐 종목을 하나 본다면은 이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차트상으로 모습이 좋은 태양광 산업이 바로 SDN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산업이지만은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은 SDN도 지금부터 조금 이제 점점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광 산업을 잘 살펴본다면 좋은 종목 많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풍력,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까지도 한번 골고루 살펴보자라고 드릴 수 있는 조금 중장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 살펴본다면 바닥에서 횡보하는 종목 괜찮겠다. 그동안 또 말씀을 이미 해주셨던 현대차, 기아차 많이 올랐었죠. 여전히 관심권을 더 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코스닥은 일단 내일의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추석 전에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신재생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